안녕하세요. 오티즘 엑스포 제2회를 맞이해서 지금 토크 프로그램의 첫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또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현장에 또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게 녹화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예술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작가분들 그리고 또 그 어머님 함께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설명을 편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고 또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 있고 특별히 어떻게 기준이 뭐냐 이 자리에 선정된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냥 저랑 조금 더 대화하기가 편하고 또 흔쾌히 고사하지 않고 이 시간을 나눠주겠다고 하신 분들 세 분 모셨습니다. 인사를 우선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 자리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간단히 자기. 안녕하세요. 네. 시계 작가 윤진성입니다. 네, 시계 작가 만나서 윤진성님.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계 작가 엄마이자 매니저인 부산에서 온 신인섭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소망을 그리는 행복한가 양혜서입니다. 야, 예, 행복한 작가 그 양희성. 양희성 작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매니저이자 엄마 차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꽃과 나무를 그리는 최보미 작가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고모 최혜란입니다. 네. 공통된 세 분 어머니의 공통점을 좀 발견하셨나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세 분이 똑같이 매니저라고 소개를 하시네요. 그렇죠? 연어머님들이 다 저는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정말 그 매니저 활동을 열심히 잘 해주시는 그 대표 어머니 매니저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 함께하면 왜 매니저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이제 이것을 공감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의미는요, 단지 이 작가들의 작품을 보자, 이 작가들의 그림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차원을 떠나서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가 미술이 재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은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는데 하고 그냥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할 수 있고 희망을 열 수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보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은 그런 궁금증을 똑같이 가졌던 세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가진 분들, 정말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애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라고 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희망을 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 우선 세 분의 작가분들은 우선 미술가는 미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순서는 제가 알기로는 양희성 작가님 먼저, 그 다음에 윤진석 작가, 그 다음에 최보미 작가, 이렇게 기억 니은 순서로 그냥 한 겁니다. 네. 자, 간단하게 그림 이야기를 어떻게 직접 본인이 하시겠어요? 네, 어머님이 하셔도 되고 본인이 하셔도 되고 다른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매니저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네, 희성 작가님. 저는 밑그림을 하지 않고 희성 작가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주면은 잘 들려요. 네, 턱에 딱 붙여요. 턱에. 네. 나같이 이렇게 조금 가까이. 네. 네. 저는 밑그림을 하지 않고 곧바로 제작하고 구도를 잡고 덧쳐서 완성합니다.
환희는 현대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제가 나비가 되어 찾아낸 행복한 꽃밭입니다. 서로 다른 꽃들이 있지만 함께 어울리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는 행복한 꽃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저희 소망을 담았습니다. 시선2는 죄송합니다. 그리움은 대한민국 청년 작가 수산작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완성한 작품입니다. 시선2는 대구 경북권 신진 작가와 아시아프에 선정된 작품으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저를 지켜주신 부모님과 하나님의 시선을 모아 그린 것입니다. 네, 아주 기초력이 탄탄한 그림 세 점을 보았고요. 또 작가에 대한 디테일한 작업 스토리는 잠시 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진석. 네, 윤진석 작가는 주로 시계와 화장실을 그립니다. 시계는 어릴 적 다녀왔던 장소의 시계를 기억해서 그리는데요. 시계 앞면이나 시계 뒷면 그리고 장소를 기록하는 그림들을 그립니다. 어릴 적 아들인 진석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눈 맞춤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가게 되면 같은 위치,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벽시계를 보면서 그 공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때의 어떤 감정과 그때의 어떤 그 느낌들을 기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그림이 있는데요. 화장실은 시계만큼 좋아하는 아들의 휴식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뭐 어떤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굉장한 불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피하고 싶었고 어떤 마음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화장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가게 되면 손을 씻기도 하고요. 배출을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물 내려가는 소리든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을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있어서 시계와 화장실의 의미는 좀 안정적이고 평화적이고 또 치유이고 또 놀이이자 친구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이 또 사연이 있으시죠? 이 드림캐쳐 시계는요, 그러니까 뭐 드림캐쳐라는 의미가 원주민의 어떤 장신구로서, 그러니까 자게 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 잘 때 이렇게 걸어두면 나쁜 꿈은 걸러주고 좋은 꿈을 꾸게 한다는 그런 장신구인데 이게 작년에 우연하게 마인 드라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시계 작가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가진 그런 작품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저 작품을 이제 12억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기분 좋은 우리가 농담으로 12억 작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너무 굿뉴스죠, 우리 모두에게요. 그 다음에 최보미 작가. 보미 작가는 주로 나무를 많이 그리는데 이 나무는 보통 가을나무 하면 낙엽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줄기를 맞아요. 그 가을색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가을을 표현을 했고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능소화인데 보통은 이제 하얀색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거 그렸을 때 중간에 하얀색에 칠이 안 돼 있어서 캔버스에 이거 왜 칠을 안 했느냐고 했더니 마이크 가까이 해주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원래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감히 칠을 안 할 때는 안 하는 그런 게 해서 생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주로 이 친구가 이제 봄에 벚꽃을 많이 그리는데 이 벚꽃은 그 나이프를 가지고 아크릴을 나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주든지 자기 나름으로 생략할 걸 생략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막 해보는
그런 네.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일상 안에서 이미 익숙한 것들을 참 남다르게 담아내고 표현을 해내는 것이 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 시계랄까 화장실, 우리 너무나 일상인데 아까 그 작품 보셨지만 참 다른 시각으로 화면 안에서 참 남다른 색감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시계 진석이는 시계도 야, 그 공간에 그 시계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다른 관찰력으로 자기의 관심을 표현하는가 하면, 희성이는 또 가족,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의 내 가족에 대한 시선들, 마음들을 저렇게 멋지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고, 봄이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남들은 단풍이 알록달록한 잎사귀를 표현할 때 그 잎사귀를 뿜어낸 나무 줄기 안에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렇게 봤지만 또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진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그런 예술가입니다.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와, 정말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좋아서 맨날 이렇게 감탄하는데 또 거듭거듭 호기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애미술인들하고는 제가 인연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발달 장애 작가님들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그 매력에 빠지게 된 게 얼추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작가님들이 정말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말 타고났다.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 전에 정말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시간 같은 경우가 왜 더 중요하냐면 그 탁월한 남다름을 가장 먼저 발견해 줘야 되는 가족들이 그 특별함을 먼저 알아보기까지는 어떤 동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계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작가님들의 능력이 세상 밖으로 꼽히게 되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작가가 되느냐, 작가가 아닌 그냥 치료처럼 머무느냐로 경계선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작가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나눌까 봐요. 순서가 바뀌어서 당황스럽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네, 이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실요, 작가들이 다 치료들 하잖아요. 음악 치료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운동 치료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그래서 치료 때문에 입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그림을 너무 그리는 경우,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가로 입문을 하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작가로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연필을 지기 시작한 5살 무렵부터 작게 도형을 오려 붙여서 시계에 직접 붙이기도 했고요. 또 화장실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막 이렇게 붙이니까 또 뭐 시계를 분해하기도 하고, 또는 뭐 시계 옆면, 뒷면, 뭐 추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시계를 부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계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장소에 가면은 시계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시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계에 대한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계 종이 앞면에다가 장소를 먼저 적고 시계 앞면을 그리고, 바로 뒷장에는 그러니까 시계 뒷면을 그리는 형태로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이제 강박적으로 집착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고민도 많이 털어놨었어요. 정말 이 시계 그림을 언제까지 그려야 되나,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맞아요. 고민도 많이 털어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사생대회나 뭐 세울림 교육청의 어떤 미술대회 나가면 크고 작은 상들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조금 재능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성인이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2018년도 12월 달에 잡혀인 사랑협회를 통해서 회원이면서 또 예비 작가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로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고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아트라는 발달장애 예술자조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또 한진만 선생님 힘이 또 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을 만난 지가 2019년도 3월이었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그 협회를 통해서 부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먼저 시계 그림을, 진석이 시계 그림을 알아봐 주셨고 또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했기 때문에 낙서처럼 생각했던 어떤 시계 그림들이 본격적으로 캠퍼스에 옮겨지게 되고 또 색으로 입혀지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작가로 활동하면서 이제는 시계 작가라는 타이틀이 수식어가 붙을 만큼 활동하게 된 것은 우리아트의 힘과 또 선생님의 조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민망하네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양 작가가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에는 조금 있다가 희성 작가가 말을 할 건데요. 그 어느 그림을 본 이후였어요. 그 그림이 무엇이었냐 하면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거였는데 대학교 1학년까지 양 작가는 전묘화를 거의 많이 썼습니다. 면봉으로도 하고 이쑤시개로도 하고 붓으로도 그렸었는데 그때 이 친구가 그 그림을 어렸을 때 봤을 때 빛이 예쁘다고 거기에 한참 떠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빛이라는 것은 그때 그 그림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릴 적 그림에서 빛을 보고 저희 가슴이 설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상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모티브로 저희 내면을 여러 빛깔들을 통해 드러내고 세상과 쏟아고 싶었습니다. 이게 희성이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최국민 작가는 어떻게 해서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하게 됐나요? 어려서부터 뭐 오리고 그리고 붙이고 막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본 게 이런 회사명을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 화장지 유한 땡땡땡 그 화장지에 나무 두 그루 로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지. 근데 그 나무 두 그루 로고를 그렸는데 나무 끝에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새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새가 있는지 몰랐어요. 나무만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어떤 그림을 보면 그림이나 뭐 이런 사물을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 그리고 또 생략할 건 과감하게 생략하고 막 색을 이렇게 쓰는데도 그 빨강, 파랑 이런 거를 그냥 보통은 보색이나 이런 것도 잘 안 쓸 텐데 그런 것도 그냥 과감하게 쓰고 이런 걸 보면서 얘가 조금 이런 것에 재질이 있나 보다. 우리 같으면 보통 그리라고 하면 그 자세하게 막 그리려고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내가 안 되는 거는 포기하고 내가 되는 것만 그리고 색도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보시면서도 그림이 너무 따뜻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림 뒤에다가 자기가 거기에 일기처럼 그러니까 한글을 학교 들어가기 전에 뗐는데 그 뭐 뜻을 잘 알지는 못한다고 해요. 선생님들 말씀에.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의 일기를 계속 거기다 쓰더라고요. 하고 그래서 이게 소통하는 수단이고 얘가 뭘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고 이런 게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때 하루의 작업량이 얼마나 됐었나요? 하루의 작업량은 뭐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고요.
그렇죠. 예. 네. 놀고 싶은 날은 안 하고 네. 알아서 네.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목소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많은 아직 그 작가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니 그럼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면 작가가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여기 지금 어머니들 다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작가로 활동하는 분들이시고 미술에 어느 정도 입문을 하신 분들 이셔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정보로 필요하진 않으실 거예요. 다만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계신데 아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또 오늘 이 시간이 아니어도 녹화된 자료를 나중에 보시게 되실 분들에게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애가 난 진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루 종일 그린다. 어머님들이 이걸 잘 그린다 못 그린다는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너무 하루 종일 그린다. 아니 차라리 나는 얘가 게임을 해도 좋으니까 좀 그림 좀 덜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진석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뭔가 그림은 쌓여 있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작가로서의 그림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우리 엑스포 할 때도 지금 전시를 37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1회 때도 또 한 30분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1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2회 때 일부러 참석을 안 시켰어요. 더 많은 분들의 참여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서 1회 때 참여한 작가분들 또 이번에 참여한 작가분들 정보들이 다 오티즘 엑스포 홈페이지에도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 부모님을 만나세요. 무조건. 나의 스승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꼭 여기에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분명히 주변에 한 달이 건너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시하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대부분 다 같은 사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그 이야기 한마디를 듣는 게 나한테 희망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의 스승은 이미 지금 우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작가님들,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에서부터 분명히 계기가 되고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도 보세요. 음악학과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리 활동의 문을 열었고 우리 작가님들이요. 제가 왜 이렇게 열광을 하냐면 이 작품성이나 천재성이 너무나 뛰어나고 이 발달 장애 예술가들 안에 바로 이런 공통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매력에 흠뻑 젖어서 세상 밖에 알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는 열정으로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충분히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손을 잡고 같이 전시하고 예술가의 매니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눠주실 분들이 세 분을 비롯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바로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작가님들 제가 이번에 작품뿐만 아니라 작업실 그리고 작품 쓰는 도구들 사진들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업실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좀 바꿔주시면요. 이 자료도 지금 양희성 작가님 거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윤진석 작가님, 최보희 작가님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을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가 지금 어딘가요? 전시 작품도 디스플레이도 해놓고 했네요. 예, 여기가 작업실이에요. 잠시 개인 소개를- 작업실. 예. 이야. 작업도 하고 네. 또 그림도 이렇게 쌓아두는 게 아니라 보이도록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주로 유화를 쓰나 봐요. 네, 여기에서 희성 작가는 계속해서 대학교부터는 유화로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100호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림을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특징이 밑그림 없이 시작해서 구도를 잡고 채색 작업을 해서 구도를 잡고 그리고 덧칠을 해서 완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 구미에 희재예술발전소라는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희재가 저는 희재예술발전소라는 작업실이 있습니다. 희재는 제호입니다. 빛나는 전이라는 뜻입니다. 작업실에서 저만의 작품 구사도 하고 작업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작업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 말을 하는 것도 희성 작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언어 치료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는 이제 언어 소통에 저희가 갑자기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20일 만에 홍콩으로 넘어가면서 희성 작가가 그때 말도 조금씩 하고 걸음도 막 뗄 때였는데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낯선 곳이나 그런 곳에 가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일반 학교를 계속해서 나왔고 고등학교, 미대를 가고 대학원까지 가서 작년에 석사를 마쳤지만 이 친구한테 코로나가 오면서 좀 더 자기만의 공간,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희재예술발전소라는 30평 정도의 작업실을 마련을 해서 그때 당시는 하루에 작업량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쉬지 않고 그렸지만 그거를 조절을 잘 해서 지금은 저 작업실에서 유화를 기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채색을 해서 잡고 나면 말린 후에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희성 작가님은 우리 그 작가들 풀 안에서도 아주 좀 특별한 케이스이세요. 왜냐하면 정규 교육을 지금 받고 대학교, 대학원까지라는 그 언급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는 작가들이 많지 않고 또 입시를 치르려고 할 때 장벽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희성이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부러워만 하기에는 또 고독한 남다른 여정을 거쳐왔던 분이시고 또 이런 분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또 소중한 건 뭐냐면요. 사실 주변에서 어쨌든 입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또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는 분들은 제가 꼭 희성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려요. 어머니, 얘가 지금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어디를 어떻게 다녀서 왜냐면 입시는 또 입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미 자기 작품 세계가 탁월하게 있는데 입시는 또 입시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러나 한번 도전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저 투트랙을 하는 친구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들은 대학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대학이라는 게 대학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이제 열으려고 하는 건데 이미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는 가려고 하는 거여서 그러나 저는 그것은 교육이라는 차원보다도 저는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응원하고 뭐 꼭 될 것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될 때까지 하는 거고 또 그걸 부닥치는 이야기 또한 저희한테는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뭐 대학 교육까지 필요 없습니다라고 또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품은 이미 훌륭합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할 때 우리 또 희성 어머님이 또 그쪽으로는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또 희성이 그렇게 앞서서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성이 작업실 들여다볼까요? 네. 여기는
집도 있고 창작 공간실도 있고요. 진석이가 사용하는 재료들입니다. 주로 이제 진석이 같은 경우는 아크릴 물감을 써가지고 작품을 완성을 하고요. 저기 아크릴 마카도 보이시죠? 네. 아크릴 마카는 뭐 바탕에 어떤 선이라든지 드로잉을 하거나 아주 좁은 면을 칠할 네. 때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업실이 집이에요? 네, 여기는 집이고요. 앞에 또 나온 또 사진들은 또 작업실인데요. 네. 처음에 왜 작업실이 필요하지? 집에서 그냥 자유롭게 그리고 싶을 때 그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업량도 많아지고 작품 수도 많아지면서 보관의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면서 아유 작업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와중에 또 2020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장애인 창작공간 옹구르라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서 5명의 작가가 창작 공간실을 활용하게 됐어요. 지금 3년 동안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10평 정도의 규모의 창작 공간실입니다. 그래서 창작 공간실이 공동 작업실이긴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림 그리는 날도 많고요. 또 토요일 날에는 우리 아트 작가 5명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모임이 있을 때는 어떤 소통의 공간으로서 활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실이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네. 우리 이제 진석이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아트 이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단체들 덕분에 작가들의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는 것도 사실이고요. 부산에서 우리 아트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경우는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그냥 독립적으로 근데 협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너무 아시겠지만 저도 몇 년간 지켜보면서 저게 가능하다고? 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딱딱 맞기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작가들을 위해서랑 우리 어머니들 뭘 못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함께 뭉쳐서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지역에 작업실 하나, 우리 작가들을 위해서 작업실 하나를 구할 때도 그 지역에서 명분을 가지고 작업실 하나도 만들어줄 수 있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수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꼭 마음 맞는 이라기보다는 내가 마음을 맞춰주고 싶은 게 더 맞는 표현 같아요. 내가 양보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는 정말 내가 나누고 싶은 그런 분들이 좀 같이 셋 넷도 좋고 뭉쳐서 같이 공모도 하고 같이 전시도 마련하고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에 대한 발언을 하다 보면 기회가 반드시 생겨요. 근데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의 발언은 힘들어요. 뭉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또 개인들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트를 통해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역적으로 뭉치면 또 훨씬 좋은 점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서로 맞춰가면서 셋, 넷 좀 함께 해나가면서 또 우리 아트 같은 분들한테 팀에다가 자문도 구하고 하시면 그런 거 충분히 또 다 나눠주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다 우리 희성 어머님이 앞장서 주실 거고요. 우리 좀 셋넷 뭉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전시도 마련하고 기금도 따고 뭐 공간도 조금 구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풀면 되냐, 우리 아트 나온 이제 진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면 또 다 풀어주실 겁니다. 나 그럼 또 봄이 그림을 그렸어요. 로아트입니다. 저희는 2019년에 그 전국 최초로 알고 있어요. 그 부모들이 모여서 이 발달장애인 청년 부모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또 미술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뜨리에하고 도예실을 지금 갖추고 현재 7명의 청년 작가들이 거기서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숍 같은 거를 저희가 사업을 따서 네. 같이 하고 네. 또 각자 자기 그림들을 그리고 네. 그리고 올해 저희가 3명을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그 취업을 또 시켰습니다. 이 미술 관련으로 네. 미술 작업을 직업으로 이렇게 취업도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단 협회까지 만든 거죠. 협회는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사단 법인이고요. 예, 법인, 사단 법인. 예, 네. 가입 조건은 오셔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청년들이 오시면 됩니다. 네, 문은 활짝 컴퓨터에. 열려 있는 거죠. 네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멀리까지는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포 대암이역 앞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암이역 앞에 있어서 지하철로 올 수 있는 청년들이면 네. 가능하고 그래서 서울하고 수원, 안산 뭐 이렇게 군포 이런 네. 근처에 있는 네, 남은 청년들이 지역이 올수 너무 있습니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렇죠? 끄덕끄덕 너무 많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사단법인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고 혜택 받기가 너무 좋아요. 어쨌든 뭉쳐야 되고 또 좀 합법적인 이렇게 뭔가의 기금을 왜냐하면은 정부나 많은 기관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에 관심 가진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돈이 넘어가려면 또 상대가 갖춰야 되는 조건이 어쩔 수 없이 주는 쪽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지역 말씀하셨죠. 서울 경기 이쪽에는 좀 연관이 있지만 그 외에 또 많은 곳에 사단법인들이 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사단법인끼리 또 합치면 또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 작가들 위해서 사단법인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최보미 작가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모이고 나서 보니까 또 훨씬 더 유용한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앞장서고 있는 매니저 어머님들에게 똑똑똑 문의를 할까 방향들도 지금 좀 잡힌 것 같으시죠? 이미 이제 활동들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신데 부럽죠.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예중예고 대학교 대학원과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하고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작가들하고 아무래도 비교도 하게 되고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제가 부러워하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작가들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주변을 둘러보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 세계에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그래서 그저 매니저가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너는 이거야. 지금 벌써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시계 작가입니다. 행복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꽃과 나무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이크. 꽃과 나무를 주로 그립니다. 꽃과 나무를 그리는 작가 이렇게 하죠. 이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뭐뭐입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규정된다는 거는 굉장히 준비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이미 있는데도 사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진짜 내가 시계 작가라고? 진짜 내가 행복 작가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큰 차이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가지고 있고 주변에 두려움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시선 팔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이 작가들 저는 부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교하고 주변에 시선 뺏기느라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 자기 거를 찾느라고 사실은 평생을 바치는데 그래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이를 불문하고 학벌을 불문하고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작가님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남다른 강점이
강점인지 아직은 인식이 확장되지 않은 거가 좀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시들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그룹전들까지 입문하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전들을 하시는 작가들이에요. 그룹전과 개인전은 얘기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룹전이 아니라 개인전 할 때는 어떤 점들이 좀 더 필요하고 좀 더 어렵고 한가요? 요번에 거기서부터 오겠습니다. 예. 자, 작가가 이제 개인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인전 기회도 좀 잡을 수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네, 개인전은 저희는 이제 로아트에서 대부분 이제 그 큐레이터가 그동안은 계셔가지고 개인전 스케줄도 잡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요번에 제가 개인전을 개인적으로 진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전시 사업을 따서 그 다음에 그 작품을 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와줄 수 있는 기획자분들도 또 섭외를 네. 하고 또 그 그림을 걸 전시장 네. 또 홍보 네. 이런 거를 다 혼자서 진짜 개인전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다 그거를 살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리고 또 그동안은 뭐 코로나가 심해서 그 개인전을 할 때도 이렇게 홍보를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 그래서 이제 보미 작가도 나이가 30이 됐습니다. 만으로. 그래서 30 길을 묻다라는 개인전을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면서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그럼 주변에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주변에 요청을 많이 해야 돼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룹전 그리고 또 저기 아무래도 그 사단법인을 조직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조직적으로 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조직적으로 그동안은 해서 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습니다. 네. 개인전 해보니까 이게 우리 사단법인 그 전시할 때도 앞으로는 더 열심히 참여해서 네.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네. 됐습니다. 사단 법인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했음에도 개인으로 할 때 힘든다고 하는데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희성이 어머니. 개인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는데 개인전하고 그룹전의 큰 차이는 부담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담감이요. 부담감. 네, 그래서 개인- 일단 개인전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양이 잘 준비되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날마다 양 작가는 매일매일 작업을 하고 있고 개인전을 할 때 많게는 70전까지 전시를 했었는데 할 때마다 좀 더 좋은 작품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희성 작가에게 좀 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매니저가 해줘야 되고 보통 일반적인 작가들은 컨셉을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 논리나 철학을 만들어서 작품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순수하게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차곡차곡 양 작가만의 작품 영역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전이 일단 계획이 되면 저희는 제일 먼저 양 작가의 작품 영역을 나누어서 같이 분류를 하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주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선택되는 그 단계만 확정이 되면 그 다음 과정인 도록이나 리플렛 그리고 뭐 음성 설치, 홍보 이런 것들은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었는데 이제 초대 개인전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저희 집에 아버지하고 제가 거의 전천후 모든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스케줄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양 작가는 선한 그림에는 사람들 가슴을 울리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에 맞추어서 개인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매니저로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작업 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작가들 기본적으로 작업 양은 많습니다. 뭐 양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분들이세요. 그럼 양만 많으면 뭐 개인전 할 수 있나? 뭐 이제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또 말씀 중에 뭐라고 했냐면 분류를 한다. 약간 그 그림 안에서도 좀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제목을 정하고 전시를 준비하게 되지만 이미 나와 있는 작품을 이거를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고민한다. 그래서 이 매니저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석이 어머니. 네, 저희도 한 개인전 많이 하셨죠? 몇 번 하셨죠? 6회 정도를 6회. 했고요. 3년 아, 동안 6회를 했었고 3년 동안. 또 크고 작은 그룹전은 한 40여 회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전을 하려면 일단은 아까 양희성 작가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작품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따라서 작품 수는 달라지겠지만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는 작가인지 무엇을 말하는 작가인지 어떻게 어떤 작품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고 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정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1, 2회 때는 선생님의 도움이나 또는 뭐 복지관 선생님이 기획을 담당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다면 3회 때부터는 큐레이터 선생님과 저희 멘토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석이 어떤 작품 방향성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봤고요. 이제 작품 수가 결정이 되면은 스튜디오나 또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작품을 찍어두었었고, 그리고 리플렛을 또 제작을 했었고, 또 진석이 작품에 어울릴 만한 굿즈가 뭐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뭐 작품 설치라든지 또는 뭐 오프닝의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할까 하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정보를 챙기기는 쉽지 않을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질문이 생긴다면 저는 그 자체가 이 시간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들한테 똑똑똑 손길을 내봐야 되겠다 라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시간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시간에 다 채우지 못할 그 많은 질문들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분들이 질문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재성이 있지만 그것이 숫자로 드러나야 또 힘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또 저는 미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발달장애 우리 작가님들만의 무궁무진한 잠재성,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다 저마다 이렇게 남다른 개성으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이거를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롭고 깊이 있게 열어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큰 박수와 감동과 감사와 응원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시간을 얼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짧게지만 우리 매니저들께서 한마디씩 잠재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미술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들을 좀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미 어머님 준비 딱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계속 하고자 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하나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을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네네. 네. 그래서 그 보통 이 친구는 뭐 요리하고 또 산책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쪽도 마련해 준다면 길게 네. 그림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림 얘기만 할 뻔했는데, 그렇죠?
스트레스 관리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먼저 양 작가가 준비한 말 있는데. 네, 양 작가님. 저는 그림 그릴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작품을 구상하고 그 작업하는 과정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들었어요. 마무리. 네, 작품 구상을 하고 작품 구상을 하고 그 과정을 즐겨야 된다고 작업을 하네요. 즐겨야 된다. 예, 저는 또 매니저로서 작가는 보면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자기를 찾아가는 멀고도 긴 외로운 고독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작가가 그 여정의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이 옆에서 믿음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인내하면서 네. 예, 감사로 동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가 작품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의 또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석이 어머니. 예, 조금 먼저 시작한 부모로서 자녀가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려면 먼저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칭찬을 듣게 되면 자신감과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습작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꼭 그 연도와 그를 잘 보관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작품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언제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 작가로 활동하게 되면 이게 모인 습작들이 자산이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작가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이제 습작이라 할지라도 꼭 보관과 네. 예, 잘 할 수 네. 있는 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누가 언급을 해주셨는데 셀파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셀파. 센터? 셀파.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정복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셀파 같은 셀파. 네네. 헬퍼. 그래서 산악인이 셀파. 혼자서 에베레스트 산을 혼자서 정말 정복할 수 없거든요. 옆에 있는 셀파가 짐을 들어주고 친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듯이 부모님들도 셀파처럼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자녀가 내재되어 있는 이런 잠재력을 꺼낼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주고 셀파 같은 역할을 하는 역할이 해주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귀한 말씀 많이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해줘야지 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얘기가 섞였다. 예,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 그때마다 발생하는 문제 행동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막막하더라도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네. 구하시면서 네. 가지치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도움 요청을 좀 해주시고 작품들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잘 모아서 해주시고 칭찬들 많이 해주시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시고 활동하는 작가들을 보면 아우 뭐가 걱정이야. 저 정도만 하면 소원이 없겠네. 너무 부러워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만요. 이렇게 앞장서서 앞길을 열어가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고독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불안감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한테 가장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엄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작가님들은 엄마의 기운으로 작업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작가들한테 갑니다. 믿어주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니저가 풀어줄게. 무엇이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고민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풀어갈 수 있는 끈을 쥐어준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들면서요. 또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하려면요. 이분들 전시도 가주는 거
전시라는 거는 표현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봐주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작가님들의 전시를 가면서 거기에 있는 작가들도 같이 만나고 대화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자녀분들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활짝 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석이가 끝인사 하겠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진석이 끝인사 한번 합시다. 저의 그림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얼굴 좀 보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내 주변이 고요하게 느껴지고 편안합니다. 앞으로 전시도 많이 하고 싶고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계 작가 윤진석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모쪼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야기 이렇게 나눠주시느라고 가슴 졸이면서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